엄마, 이 집에서 계속 혼자 사실 거예요? 솔직히 요양원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내 애미가 죽으면 그때 팔아. 내가 살아있는데 왜 팔아? 아니, 엄마, 그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세금도 만만치 않고. 맞아요. 어머니 괜히 부담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했니? 걱정 말고 너희 살림이나 잘해. 엄마, 저희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언젠가는 파실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바로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들에게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서울에 사는 김순옥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하나뿐인 아들 키우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본 적 없었지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늦게까지 일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에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야지. 그 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면서도 아들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험지에 100점 받아오던 아들의 환한 웃음, 중학교 때 반장 되었다고 좋아하던 모습, 그런 작은 행복들이 저를 지탱하게 해주었죠.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힘들어도 아들만큼은 남들처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남들은 외식할 때도 저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녔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학비, 과외비, 참고서 살 돈은 항상 마련했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진짜 효도할게요. 중학생이던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온종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것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들이 대학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시장 한복판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 상인들도 축하해주고 그날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지요. 엄마, 나 취직했어요.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죠.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와 내밀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첫 월급이에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돈으로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처음으로 비싼 옷을 사 입었습니다. 오래도록 제 방에 걸어두고 매일 보며 행복해했죠.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감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꼭 어머니가 봐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아들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아들 결혼식 날,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거의 다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죠.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 내외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처럼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밤새 돌봐주기도 했지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애를 키웠을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좀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제 재산을 궁금해하는 눈치입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가 사는 이 집에 대해 자꾸 말을 꺼냅니다. 강남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오던 아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졌어요. 명절에도 며느리 친정에 먼저 가고 저희 집은 꼭 시간 재고 2시간만 머물다 가더군요. 처음엔 다들 바쁜 세상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와는 다르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생각보다 자기 생활이 우선인 시대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명호야, 이번 주말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엄마, 미안한데 주말에 민석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한 달, 2달 지나가 버렸죠.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했습니다. 제 생일날도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오후 늦게서야 겨우 축하 문자가 왔어요. 나중에 들으니 며느리가 생일 얘기를 해줘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주 민석이가 활짝 웃으며 달려와 안기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우리 민석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밥을 다 먹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거? 아니, 다 괜찮아. 내가 아직은 멀쩡하게 잘 지내잖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실 텐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인데 왜 갑자기 계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은 다 요양원 가서 편하게 지내세요. 거기 가면 친구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밥도 해먹고 장도 보고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래도 엄마,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죠.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고 하더니 어느새 10년, 20년 후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이 강남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다 보니 요즘 시세로는 꽤 되는 돈이지요. 설마 그걸 노리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늘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먹고 오더니 집 이야기를 꺼내고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려는 마음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집만 정리하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그러니까 이사도 가고 민석이 교육비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순간 이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걱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집을 당연히 자기들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팔지, 그 돈을 어디에 쓸지까지 다 정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저를 혼자 두면 위험하다며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 집을 처분할 생각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은 제 집과 돈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말없이 방으로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늙어서 정말 치매라도 걸렸으면 요양원에 가서 자식들 부담 덜어주는 게 낫겠지만 지금은 정정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 먼저 간 남편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눈을 뜨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다 먼저 떠난 남편. 그의 모습을 꿈에서 보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남편도 지금의 제 처지가 안타까웠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 밤새 흘린 눈물 때문이었지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 해주고 결혼시키고 손주도 봐주고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은행 같이 가요. 통장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요즘 노인들 대상 사기 많대요. 갑자기 왜 은행인지 의아했습니다. 아들은 전에는 한 번도 제 통장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같이 가요. 미영이도 갈 거예요. 며느리까지 같이 간다고 이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괜히 의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먼저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가더군요. 저희 어머님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져. 내가 언제? 나는 아직도 시장에서 떨어진 동전 하나까지 세어가며 정산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히 반박했다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은행원은 며느리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통장 확인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예금은 3천만 원 정도. 평생 야채 장사하며 모은 돈 중 일부였습니다. 다른 은행에도 있지만 그건 아들 부부가 알 필요 없는 돈이었죠. 아들이 통장 잔고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많을 거라 기대했나 봅니다. 엄마, 이 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하실 텐데요. 집을 팔면 요양원도 가실 수 있고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또 집 이야기군요. 괜찮아. 엄마는 지금 생활에 만족해. 집도 팔 생각 없어. 점심을 먹는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끊임없이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을 팔면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요즘 부동산 시세가 최고치라는 이야기. 그리고 솔직히 그들이 관리해 주는 게 저에게 편할 거라는 이야기까지요.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좋은 요양원 자리도 있고 집도 지금이 딱 팔기 좋을 때래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나를 위해 그러는 걸까? 하지만 그 다음 말에 모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어머님, 혹시라도 나중에 병원비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어쩌실 거예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을 텐데 요즘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민석이도 곧 대학에 들어갈 텐데요. 학원비도 그렇고 저희도 요즘 많이 빠듯해서 어머님이 여유 있을 때 도와주시면 저희도 한결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결국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내 재산을 벌써 자기들 것인 양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후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주려 했지만 촌스럽다며 거절당했던 금반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터덜터덜 방바닥을 걸어 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평생 야채 장사하며 손이 트고 거칠어져도 아들 키우는 재미에 웃으며 살았던 시간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들 때문에 버텼던 나날들. 그 아들이 이제는 저보다 제 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니. 그때 문득 얼마 전 친구 영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너도 여행 한번 다녀와. 나이 들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세상 구경도 좀 해야지. 그래,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 때가 됐나 봅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노인 여행, 시니어 여행 동호회, 노년 취미 생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하나의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황혼의 새 인생이라는 노인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저와 처지가 비슷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만 바라보는 것 같아 너무 서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라며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댓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결국 제 재산을 제가 즐기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가고 평생 못 해본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처음엔 놀라더니 이제는 오히려 저를 존중해 주네요. 그 글을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막 실행에 옮기려던 그때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세금 문제로 일이 꼬였어요. 신고가 잘못돼서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내야 한대요. 안 그러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커진다는데 빨리 해결해야 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급하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내가 세금 문제 생길 정도로 돈을 못 낼 리가 있나? 엄마, 회사에서 원천 징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걸 지금 해결 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을 팔라는 얘기를 계속하더니 이제는 급하게 세금 문제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도 아들이 세금 문제로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앱을 열어 돈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금 한도가 1,000만 원까지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을 보내려면 직접 은행 창구에 가야 했습니다. 그냥 오늘 아들과 같이 은행에 가면 되겠다 싶어 아들네로 갔죠. 그렇게 아들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더군요.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뭐래? 돈 보내주신대? 오늘 보내주신댔어. 다행이네. 근데 세금 문제라고 해서 진짜 놀랐겠다. 여행 가려고 한다고 했으면 절대 안 빌려주셨을 텐데.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여행 가려고 빌린 돈이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히 들킬 일 없게 조심해.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아들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여행 가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저를 속여가면서까지 제 돈을 가져가려 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세금 문제라는 건 거짓말이었고 아들은 여행비가 필요해서 저를 속였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 못 해주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여행 가려고 이런 거짓말까지 하다니 참을 수가 없구나. 둘 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할 때면 늘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구나. 너희의 진심을.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든 돈이나 뜯어낼 생각이나 하다니. 아들은 그제야 허둥대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잠깐 급해서. 여행 가는 게 급한 일이니? 여행은 니들 돈으로 가라. 난 죽어도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아들이 여행 좀 가려고 미안해서 거짓말 한 것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진작에 알아서 주셨으면 저도 이런 거짓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말을 듣다니. 순간 며느리가 팔을 잡으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내게 다신 돈 달라고, 집 팔라고 연락하지 말아라. 저는 단호하게 말한 후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운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마지막이었을까요?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부엌에 갔다가 방으로 왔다. 집 안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이제 모두 남의 얘기 같았지요. 그 모든 사진들을 보며 제 인생이 얼마나 아들을 중심으로 흘러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단지 돈 주는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 인생이 허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런 허무함과 서운함이라니.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쓰겠다고요.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 노인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이죠?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김순옥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요즘 그런 사례가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르신의 재산은 어르신의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은 제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법률 상담도 연결해 주시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셨죠. 김순옥님, 우리 복지관에서 다음 주에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어머님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처음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새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정말 내 삶을 살아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심스럽지만 복지관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합창단에 가입해서 노래도 배우고 스마트폰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박 여사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해외에 나가 연락도 뜸하고 작은 아들은 집을 팔아달라고 압박한다고 했어요. 순옥 씨, 나는 결국 내 방식대로 했어. 집은 안 팔고 대신 월세방을 하나 얻었지. 여행 갈 때마다 그곳에서 머물고 돌아오면 다시 내 집으로 오는 거야. 작은 아들이 처음엔 화를 냈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포기했어. 박 여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네 신경 쓰는 시간이 사라지자 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어요. 어느 날은 단체로 근교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수가 늘어났고 웃음도 많아졌지요. 세상에는 아들과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고 저도 점점 더 저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복지관에서 일본 온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이라니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여행 일주일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심하게 다툰 이후 한 달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아들이 왜 하는 생각과 함께 그날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찾아왔어요. 바쁘세요? 마치 그날의 다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 요즘 바빠. 복지관 다니거든. 친구들이랑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다. 여행 준비도 해야 하고.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여행요? 응. 다음 주에 일본 가. 복지관 친구들이랑 일주일 정도 있을 거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외 여행을요?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가는 거야. 가이드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들은 계속해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제 눈에는 돈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해외여행은 돈이 많이 들 텐데 건강도 걱정되고 그냥 국내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내 돈으로 가는 거야. 걱정 마. 결국 아들은 그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에는 만날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곤 했는데 이번엔 제가 여행 간다는 말에 아무 말도 못했나 봐요. 일본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평생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더군요. 복지관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영도 배우고 그림 교실에도 다녔습니다. 평생 억눌러 왔던 제 욕구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림 전시회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린 수채화를 사람들이 본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취미를 가지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늘 아프던 허리도 덜 아프고 잠도 더 잘 오고 입맛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죠.
어머님, 요즘 돈을 너무 펑펑 쓰시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의 복지관 수업도 여러 개 들으신다면서요. 그러다 병이라도 나시면 나중에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마저 눈치를 받아야 한다니. 젊을 때는 아들 학비에, 결혼할 때는 신혼집 마련해 주느라, 중년에는 손주 키우는데 보태느라 한 번도 저를 위해 제대로 쓰지 못했던 돈인데 병원비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말이 진심으로 제 건강을 염려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돈을 다 써버려 자신들에게 남는 게 없을까봐 걱정하는 걸까요? 평생 모은 내 돈을 쓰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화도 나고 서글퍼졌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실은 집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좀 좁아서요. 민석이도 크고 공부할 방도 필요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 집을 달라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집이 큰데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제가 끊었습니다. 내 집에서 살겠다고? 그건 안 돼.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집이 좁으면 내가 알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든지. 하지만 엄마, 큰 집으로 이사갈 돈이 어디 있어요?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 집값 비싸지. 나도 이 집 장만하느라 평생 고생했어. 너도 노력해봐.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집이라도 기꺼이 내어주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아들의 것은 아들의 것. 아들도 이젠 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저에게 의존하려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요. 김순옥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변호사는 나이 지긋한 남성분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제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해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일, 제가 여행을 다녀온 후 달라진 그들의 태도까지 변호사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자녀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들을 알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순옥님의 의사결정권을 지키는 거예요. 재산은 본인의 것이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든든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혹시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어머님의 재산에 접근하려 한다면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강제로 돈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제 재산 관리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비를 해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 정도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돈 문제 아니면 연락을 안 하는구나 싶어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복지관에 더 자주 나가고 그 사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평생 아들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모든 일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집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엄마 설득하는 건 그만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 어머님이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게 걱정돼서 그래. 걱정.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돈 쓰시면 나중에 우리 몫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야 뭐 우리야 대출 갚고 민석이 학원비 내느라 빠듯한데 어머님은 여행 다니시고 좋은 거 드시고 솔직히 속상하긴 해. 우리 엄마도 너무 하신다니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갈등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일부러 크게 발소리를 내며 걸어갔습니다. 엄마, 어머님, 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희 이야기 잘 들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란 듯 했어요. 엄마, 그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정말 날 위해서 그런 거라면 내 뒤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을 거야. 어머님, 그건 그냥 실수로 한 말인데. 됐다. 앞으로 찾아오지 말 거라.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갈 거니까 남는 것이 있다면 민석이에게 주거나 기부할 생각이야. 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게요.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와는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전화도 방문도 없었죠. 몇 달이 지나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서 잘못을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잘못한 것을 안다면 그냥 각자 잘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평생 한 몸처럼 지내온 아들과 이렇게 멀어지다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제 삶이 허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어요. 순옥 씨, 오늘 우리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까? 그래, 좋지. 요새 새로 생긴 카페 가보고 싶었는데. 복지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해온 야채 장사 경험을 살려 순옥이네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복지관의 소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제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복지관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시작했고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이고, 순옥 씨, 김치는 정말 맛있어. 어머니 손맛이 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어요. 모두 저처럼 인생의 이모작을 꿈꾸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인생 이모작 70대 할머니의 창업 성공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김순옥님,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창업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6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작은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손주 민석이가 혼자 찾아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몰래 오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들 내외는 이제 남이나 다름없지만 손주와는 여전히 정이 통합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제가 용돈 모은 거예요. 봉투를 내밀던 손주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지요. 우리 민석이 고마워. 할머니는 돈 필요 없어. 대신 자주 보러 와줘. 요즘은 복지관 친구들과 국내외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돈을 모으기만 했지 쓸 줄 몰랐던 제가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제 반찬 가게도 점점 더 번창해서 이제는 분점도 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에 나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제가 78살이 된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평생 자식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이제서야 내 인생을 찾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 안 주고 다 쓰고 가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좋은 곳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기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써도 남으면 손주 민석이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한 결정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아 나선 것이 잘한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경험 또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행복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78세인 지금 저는 온전히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